이 글을 쓰는 나는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지 못한다. 현재가 확실하지 않을 때 미래를 내다보려면 상당히 유연한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애국주의가 아닌 것 위에, 그리고 잘못된 애국주의가 초래한 오류들 위에 인생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온통 죽음의 이미지만 보이는 그 짙은 연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나는 늘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전쟁을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불행으로 간주해왔다. 우리 모두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우리 조국의 고유한 감수성과 기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우리 모두는 조국의 근원적인 힘, 몇 차례의 역경 속에서도 프랑스를 다시 활기를 띠게 했던 그 탄력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국의 기대가 많이 뒤처져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 전쟁은 그야말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전쟁은 유럽의 두 나라 사이에 격렬한 증오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그 둘의 결합은 인류의 사상적 발언에 최상의 기여를 해왔다. 독창적이고 재기발랄한 학문 연구의 대가와 정교하고 섬세한 싸움으로 신속하게 세상을 이끌어온 주동자의 관계가 오랫동안 틀어지게 되었다. 어쩌면 이 상태는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 한쪽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야성적으로 변하며 다른 한쪽은 점점 더 경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서 각자 오류를 거듭할 것이다. 인류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조화는 무너졌다. 날카로운 불협화음 하나에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 사회란 협주곡에 뒤섞이게 될 것이다. 사실 미합 중국의 미래는 빛날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어쨌든 미합 중국은 인류 정신의 독창적인 작업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미합 중국을 제쳐놓고 생각하자면 유럽의 지적, 도덕적인 위대함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사이의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동맹을 파기하는 것은 진보의 조종이 될 것이다. 이 세 강대국이 서로 단결했을 때라야 세계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유럽이라는 조직망을 구성하는 다른 나라,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라들을 배후로 끌어들여 매우 잘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혀 과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또 다른 세력인 러시아에게 그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결코 거역하지 못할 방법으로 제시할 것이다.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이 어쩌면 잊지도 않을 러시아의 독창성이라는 것을 오인하여 러시아를 버릴 때에만 러시아는 비로소 하나의 위험 세력이 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미개 부족들, 즉 그들 자체로는 매우 무능하지만 훈련이 가능하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모스크바에 있을지도 모를 칭기스칸 같은 인물 주위에 결집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미개 부족과 결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합 중국은 유럽의 분열이 이 나라들로 하여금 오만한 혈기와 모국에 대항하려는 옛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위험하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의 단합으로 구대륙은 그 균형을 유지했다. 구대륙은 신대륙을 강력하게 통제했으며 과장된 기대를 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대한 동방세계를 감시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우리의 기대를 품고 있던 구조가 무너지고 세계를 모든 위험과 탐욕과 난폭함도 주시키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된 데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철학적, 지성의 의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명료한 생각으로 재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평화가 형성될 것이다. 말살은 한때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질병의 참화 한복판에 있는 전염병처럼 불시로 제공되었던 것들을 살라버리는 불꽃처럼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출전은 기억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카인과 아벨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형제에 대한 우화를 읽은 적이 있다. 그들은 서로 증오하게 되고 더 이상 형제가 아닌 지경에 이르도록 싸우기를 계속한다. 그러다 둘 다 기진맥진에 쓰러졌을 때 깨닫게 된 사실은 자신들은 여전히 형제이자 이웃이고 같은 우물에 의존하며 사는 같은 개울가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누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평화는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될 것인가? 잠정적인 평화나 몇 주나 몇 개월 후에 체결될 강화 조약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짙다.
나는 여기에서 언젠가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중부 유럽의 두 거대한 민족 간에 내야 할 결판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이에 관해 묘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역사적 발전 법칙은 프랑스와 전혀 닮아 있지 않았다. 독일의 운명은 많은 점에서 이탈리아와 유사하다. 옛 로마 제국의 시조이자 그 전통을 독점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결코 다른 민족처럼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없었다. 로마 제국의 뒤를 이었으며 카롤링거라는 새로운 제국의 창시자를 통해 보편적인 권력, 즉 민족을 초월하는 권리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던 독일도 최근까지 하나의 통일된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로마 제국과 그 뒤를 이은 교황권은 이탈리아를 상실했으며 카롤링거 왕조는 독일을 잃은 거나 매한가지였다. 교황이 이탈리아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게르만 황제는 독일 민족을 통일시킬 수 없었다. 사람이 자기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에게 제 집을 제외한 다른 곳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을 때뿐이다. 다른 민족에 대하여 정치적, 지적, 종교적 우위를 행사했던 모든 나라는 수세기 동안 자신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프랑스는 경우가 다르다. 프랑스는 이미 10세기부터 제국에서 분명히 벗어났다. 서방 세계의 두 지보인 제국의 왕이야 교황의 지위를 프랑스는 자국의 행복을 위해서 내놓았다. 샤를 3세가 죽은 이후부터 제국은 전적으로 독일인들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어떠한 왕도 더 이상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교황권은 이탈리아의 소유가 되었다. 베르쟁 조약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프랑시아는 바로 그가 계례하고 있는 그 점, 제국도 교황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득전을 누리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보편적인 요소는 긴밀하게 결속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 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해당 나라들을 계속해서 동력시키는 것들이었다. 10세기부터 프랑시아는 전적으로 민족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시아는 10세기 후반부에 프랑시아를 잘 지키지 못했던 둔감한 독일인인 카롤링거 왕조를 프랑스의 공작 가문으로 대체한다. 그들은 카롤링거 왕조처럼 단지 추상적인 칭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게르만 가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뿌리를 잘 내려서 프랑시아 땅에 자신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파리 주변으로 민족의 발전이라는 놀라운 장정이 시작되었고 결국 루이 14세 시기를 거쳐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게 되었다. 19세기의 대혁명은 그 반대 극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인간사에서 어떤 것들은 성취되자마자 몰락과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마련이니까. 프랑스 대혁명까지만 해도 독일에게는 굳게 뭉쳐져 하나의 민족을 형성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 거대한 독일 종족은 프랑스보다 지방 독립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일한 민족에 속하는 집단들 사이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독일은 자국을 위해서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내적으로 자유롭게 분할되어 자치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애착을 지니고 있다. 독일이 근대의 루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즉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개혁은 프랑스의 계명 철학과 대혁명보다 우위에 있으며 단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만 뒤질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장점 속에서도 결함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호헨슈타우펜가의 몰락 이래로 독일의 전반적인 정치는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왔는데 이는 일종의 정치적 미숙함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30년 전쟁이 있고 나서야 독일이라는 조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프랑스 왕권은 독일인들의 이딱한 정치 상황을 악용하여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것을 행했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어권 지역만 동화시키려 했던 계획에서 벗어나 독일 땅인 알자스를 강탈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프랑스의 이 정복은 정당화되었다. 그 이유는 알자스가 곧 프랑스의 위대한 공동작업에 눈부신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았던 이 사건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세계를 지배하고 영토의 경계를 긋는 문제에서 언어와 인종이 적법한 기준으로 정착되면서 중대한 골칫거리의 불씨가 되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프랑스 대혁명은 독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생각을 품게 만든 사건이었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대혁명은 독일 엘리트들의 소망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그것에 실증을 했다. 독일은 봉건적인 정통 왕조주의로 나왔다. 독일의 행동은 일련의 주저와 오해, 실수에 불과했을 뿐이다. 프랑스의 행동은 그야말로 최고의 자가당착이라 할 만했다. 민족의 권리라는 깃발을 세계에 드높인 프랑스가 자신의 승리에 취한 나머지 다른 모든 민족을 능욕했으니 말다. 독일은 말 갈고 아래짓발 폈고 놀랄만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독일의 천재적 재능은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정시대의 지적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던 편협한 사고의 사람들은 독일이 가지고 있던 커다란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게르만 지역에 대한 나폴레옹의 조처는 경솔한 면이 많았다. 그는 위대한 지휘관이자 탁월한 조직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대외 정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프랑스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 유럽 민족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도는 나머지 국가들의 동맹이라는 필연적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영국은 세력 균형의 수호자로서 항상 그 동맹의 중심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을 때에만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 프랑스는 잔다르크와 샤를 7세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프랑스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영국 지배의 중압 아래에서였다. 철학적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하나의 자아는 항상 또 다른 자아와 대비되어 창조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는 독일을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상처는 너무도 뚜렷했다. 천재성이 한껏 개화돼 도덕성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한 민족이 소공작들의 개탄할 만한 분열과 중앙 집권의 깃발이 부재했다는 것 때문에 지적, 도덕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한 상대에게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간신히 독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오스트리아는 게르만 집단 내에 비게르만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부단히 독일의 대의 명분을 배신했고 자기 왕조의 성공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독일이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은 바로 프리드리히의 프로이센이었다. 게르만 집단 내에 최근에 편입된 프로이센은 자체 내에 모든 효율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인구의 심층을 살펴보면 프로이센은 게르만적이라기보다는 슬라브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을 초래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였다. 한 민족이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것은 이와 같이 항상 혼합되고 인접해 있는 나라였다. 예컨대 우리는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나 이탈리아에서 피테몬테가 한 역할을 기억하고 있다. 프랑스 제국의 억압에 대한 프로이센의 반응은 참으로 훌륭했다. 우리는 슈타인의 천재성이 어떻게 하여 바로 그 굴욕감에서 힘의 조건을 끌어내는지 알고 있다. 또한 새로운 독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프로이센 군대의 조직이 어떻게 해서 예나 전투의 직접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알고 있다. 나폴레옹은 타고난 거만함과 독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입시히 전투는 독일의 부활의 상징이었다. 바로 그날 한 무리의 대열에 속하는 새로운 강대국, 바로 독일 국기를 손에 든 프로이센이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음이 분명하다. 사실 독일이 프랑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대혁명과 프랑스도 독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게르만의 위대한 지성들은 대혁명의 성과를 열렬히 환영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운동의 원동력의 원래는 그들 자신의 것이었으며 더 정확히 말해서 18세기 전체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속하고 폭력적인 민주주의는 군사 독재로 변하여 모든 인민들을 노예화함으로써 게르만 지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계몽된 독일 지식인들은 일종의 구체제를 강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프로이센, 포메라니, 홀슈타인의 조직적인 봉건제도 안에는 분명히 혁명을 중단시킬 만한 장애물이 있었다. 그 장애물은 무엇보다도 발트해 연안의 반민주주의적인 주민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 왕조주의에 충실하고 지배받고 몽둥이로 다스려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또한 명령을 받아야 일을 잘하고 스스로 촌락의 소귀족이라 생각하면서 선입견과 편협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주민들이 소양에서 혁명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발견된 것이다. 대혁명과 제국에 대한 대륙의 진정한 저항은
북쪽의 방대 지방에서 일어났다. 대귀족과 중정, 부르주아지는 물론 심지어 민중들마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골 귀족이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복수의 칼날을 갈며 놀라운 출현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 출현은 소리 없이, 인민투표도 신문도 없이 몇 년 전부터 은밀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었다. 왕정 복고하에서 프랑스는 모든 대외적인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은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치세 하에서의 신중한 정치에 안심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장 확고한 원칙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 발트해의 반프랑스가 대혁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프랑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위험을 잠시 동안 물리쳤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 원수에 신중하지 못한 몇 차례의 발언과 경솔한 시인의 몇 가지 부적절한 구절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 거의 유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관심은 국내로 향해 있었고 외부로 확장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었다. 프랑스는 꽤 큰 나라이다. 프랑스의 사명은 외국의 여러 나라들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이룰 수 있는 눈부신 반전들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데 있다. 또한 프랑스가 주장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잘 증명되지 않았던 민주주의 제도를 순조롭게 실현해내는 데 있다. 예전에 프로이센이 그랬던 것처럼 1700만 혹은 1800만의 거주민을 거느린 나라가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동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전력을 기울여 빠져나온다면 그것은 비록 우연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3천만 혹은 4천만의 주민을 거느린 나라는 위대한 민족 국가를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셈이다. 프랑스의 국경들이 1815년에 상당히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군사적 우려 때문에 잘못 설정된 자르와 팔라티나 그 주위에서 몇몇 것을 제외하면 내 생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플랑드르 지방은 프랑스보다는 게르만에 가까운 곳이다. 발론 지방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사건들 때문에 프랑스 집단에 유착될 수 없었다. 그 사건들은 바로 이들 지역의 대단한 애향심에서 기인하는데 프랑스 왕정이 결코 참여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제네바와 스위스의 지방들도 마찬가지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프랑스와 분리된 이들 소규모의 프랑스어권 지역은 커다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들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명자들에게 은신처이며 전체주의 시기에는 자유사상가들에게 피난처로 이용되었다. 라인강 연안의 프로이센과 팔라티나는 전에 켈트족이 살던 지방이었지만 2000년 전부터 극도로 게르만화되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이유로 1815년에 프랑스에서 분리된 몇몇 계곡을 제외한다면 프랑스는 이제 단 한 치의 땅도 더 갈망할 것이 없는 셈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의 5분의 2에 불과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영토 정복을 꿈꿔야 한단 말인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1848년이라는 해의 운명은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 문제들은 한두 해 후에 지배 정파들이 꿈꾸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독일 통일이라는 문제는 갑작스럽게 제기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재헌의회가 모든 것을 조정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은 결국 명백한 실패로 끝이 났다. 우리가 1848년의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로 간주하거나 대중이 그 이상주의자를 따를 만큼 충분히 개봉되어 있지 않았다고 비난한다면 이해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분명 아무 보람도 없이 남게 되는 것이리라. 10년 동안 이 문제들은 선잠을 자고 있었으며 독일 애국주의는 그 명을 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새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인민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폴레옹 3세가 이탈리아 전쟁을 통해서 먼저 일을 시작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사부아와 니스를 프랑스에 병합시킨 그 전쟁의 결과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이 두 지역의 병합 가운데 사부아 병합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사부아는 프랑스에 통합되지 않고 있던 전체 프랑스어권 지역 가운데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프랑스에 기여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부아 공작이 이탈리아 왕이 된 이래로
그러한 귀속은 거의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병합은 이로운 전보다는 불리한 점이 더 많았다. 그것으로 인해 프랑스는 자신의 진정한 힘, 예컨대 오로지 원칙에 대한 사랑의 영광을 받아 공평 무사한 정치를 내세울 수 있던 그러한 권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즉 사부와의 병합으로 인해 나폴레옹 3세는 과장된 확장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영국의 불만을 샀으며 유럽마저 이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게다가 비스마르크의 대담한 행동을 유발시키기까지 했다. 역사에서 합당한 운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독일이 60년 전부터 전개해온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려는 운동이다. 어쨌든 프랑스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독일은 단지 우리를 본보기 삼아 이러한 추세에 참여한 것이며 동시에 17세기와 나폴레옹 제국의 통치하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가했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왕국 혹은 제국에 이러저러하게 지방을 병합시키는 것이 혼인이나 유산 그리고 정복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 왕위의 정통 계승권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정치 지리학에서 경계 확정의 유일한 원칙인 민족성의 원칙, 결국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른바 함께 살려는 인민들의 자유의지를 잘 알 수밖에 없다. 이 자유의지는 중대하고 효과적인 사건들에 의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행한 것, 그리고 이탈리아가 행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었던 것을 독일이 자신들의 나라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게르만 종족은 엄격하고 정숙하고 유능하고 근엄하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과 사고력에 의하여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종족이며 쾌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향해 하는 데 전념한다. 이 종족이 자신들의 유럽에서 이룩한 중요한 지적 성과에 비례한 역할을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민족성이라는 표제, 그것은 민족의 영광인 천재들이 어떠한 민족 감정에 독창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애정을 가지고 찬양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어떤 것, 즉 민족 정신의 거대한 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테와 페트라크라 같은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들이야말로 이탈리아 통일의 진정한 시조들이며 괴테, 실러, 칸트, 헤르더가 독일 조국을 창출해냈다. 그렇게 많은 징표들로 이미 예고된 탄생을 막고자 하는 것은 밀려오는 파도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짓이다. 독일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과업을 완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건 역시 유치한 발상이었다. 그 운동은 우리에 대한 경계심에 의해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의심 많고 자존심 강한 민족의식에 하나의 확실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반대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처음부터 독일 민족의 통일의 필요성에 묘한 극단주의가 섞여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애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애국자들도 조국이 과거에 맡고 있었던 국제적인 역할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이탈리아인들은 여전히 최고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모든 유럽 세계의 일종의 종주권을 행사하던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추억과 자신들의 열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민족 정신의 첫 번째 조건은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모든 포부를 단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역할은 민족성의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독일 애국주의자는 이미 여러 차례 그러한 종류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독일이 자신의 옛 제국의 자녀들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 독일 통일의 이론가들은 포젠 대공국처럼 순수하게 슬라브적인 지역을 포기하라는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실 민족 자결주의는 사소한 비분을 규명하라 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역사는 민족의 경계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려지지 못하게 했다. 각각의 민족이 영토를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거나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분석과 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만들어낸 것을, 그리고 여러 지방들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야만 한다. 독일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정당하다면 그 통일이 프로이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의회의 시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기댈 곳은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의 헤게모니뿐이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는 슬라브인들이 너무 많다. 더구나 이들은 신교 독일에 대하여 과도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이 부름을 받기에는 독일에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자신들의 임무를 수세기 동안 너무나도 게을리해왔다. 반면 프리드리히 대왕 이래 프로이센의 역사적 소명은 실로 매우 두드러진 역사적 소명이라 할 만하다. 프로이센이 이러한 종족적 소용돌이의 새로운 중심이었으며 북독일 민족에게는 태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미 피에몬테가 이탈리아에 흡수되는 것을 보았듯이 프로이센의 과업이 나중에 독일에 의해 흡수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구현하여 완전히 현실화하는 데 막대한 힘을 제공했던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사상가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 두 가지를 원했다. 비록 실제 정치를 행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경솔한 국가 지도자가 자신에게는 힘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 하나는 게르만 동맹에서 오스트리아를 쫓아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동맹의 존재를 방해했다. 그 다음은 역사 속에서의 우연의 사건들로 인하여 여기저기에 분산된 독일의 구성원들을 프로이센 주위로 모으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그 이상의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쓰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수밖에 없었던 그가 로마가 이탈리아 통일 작업에 완수했던 날 더 이상 도시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듯이 프로이센도 독일에 흡수될 것이라는 사실, 즉 일종의 자신의 승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비스마르크는 그에 대하여 분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왕성한 지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현대사에 대하여 통찰하면서 빈번하게 제기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비스마르크가 철학자였는지, 비록 열정을 가지고 일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한 일에 공허함을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다른 모든 절대적인 지성인들처럼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었는지, 거기에서 더없이는 보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첫 번째 가설에 좀 더 기운다. 그 이유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자신의 행동 안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자신이 의도한 것의 약점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당이 장래에 독일을 확대한 프로이센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하고 있다. 그것은 프로이센 시골 귀족들의 정당이 지닌 편협한 맹신 때문이다. 그들은 프로이센의 목표가 사람들이 비밀로 남겨두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신비주의의 이름으로 독일 전체를, 그리고 차후에는 전 세계를 프로이센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한다. 비스마르크의 계획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황제 나폴레옹 3세는 물론이고 비스마르크 자신의 의도를 받아들였던 몇몇 사람들의 지지와 더불어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폴레옹 3세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 세계의 민족 국가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였다. 탄생에서 성장해가는 모든 민족 국가는 프랑스의 동료와 더불어 생겨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프랑스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민족 자결주의는 이제 역사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독일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훌륭한 정치는 불가피한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소용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와의 상대한 우호 관계에서 형성된 위대한 자유 독일은 유럽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프랑스, 영국과 더불어 무적의 삼위일체를 이루어 세계를, 특히 러시아를 이성에 의한 진보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통일이 실현될 때에는 프랑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동의와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미래의 신생 민족에 대한 훌륭한 의지를 꿈꾼 것은 당연하다. 또한 프랑스로서도 미합 중국이 라파예트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오랫동안 프랑스에 대해 가지게 될 깊은 감정과 같은 무엇인가를 남길 생각을 한 것은 그야말로 당연하다. 우리의 영토 확장을 위해 일시적인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확장은 거의 무용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니스와 사부아를 병합한 이래로 어떤 점에서 더 위대해졌단 말인가? 신중하지 못한 여론이 이 확장의 중요성에 집착하긴 했지만 협상의 목표는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그 협상의 유일한 목표가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이었던 이상 우리는 우호적인 타협이 가능했던 시기에 프랑스에 병합되도록 정된 지역들에 대해 몇 가지 양보사항을 정할 수 있었다. 야당 정치가들의 야유에 답하기 위해서 또는 분명히 자신들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일부 강력한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 전에 룩셈부르크를 양도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룩셈부르크가 거기에 동의하고 프로이센이 아마도 수락했을 자르의 영토 경계를 수정한 조건에서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나는 요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룩셈부르크는 사부하나 니스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주진 않았다. 국경 전략의 윤곽에 대해 말하자면 좋은 정치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성벽이 되는지. 훌륭한 정치의 효과라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 혹은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온다 하더라도 전 유럽의 호의 속에 방어되는 것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통탄할 만한 의무단함이 나폴레옹 3세를 꼼짝 못하게 했으며 자도바 문제는 미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래했다. 만일 일관성 있는 정치가 시행되기만 했다면 이 전투는 프랑스에 승리를 안겨다 줄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프랑스는 지금 이렇게 패배한 셈이 되었으며 8일 후의 정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공을 들였던 사건에 대하여 몽상을 꿈꾸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때의 비아리치에서의 대화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소, 즉 흥분된 프랑스 여론과 프로이센 여론이 등장했다.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인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광신적이고 절대적인, 그와 완전히 한 덩어리로 고려되어야 하는 당이 존재하고 있다. 비스마르크는 태생적으로 이 당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다. 자신의 불안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을 둘러싸고 있는 편협한 고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비스마르크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열광적인 당은 자도바의 승리 이후에 전에 없이 더 강력해졌다. 타협은 불가능해졌다. 나폴레옹 3세에게 일어난 것이 프로이센과 관계를 가지게 될 여러 나라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완고한 정신, 이 꼿꼿한 성질, 이 과장된 자부심은 많은 어려움을 제공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 역시 몇몇 여론에 의해 압도당했음을 보여주었다. 을에 그렸듯이 이번에도 야당은 경박했고 과장되었다. 정부의 조처가 전적으로 사려듣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란 쉬운 일이었다. 정부는 비스마르크의 교섭이 개시될 무렵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라인강 위역에 상당한 수의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프랑스가 자도바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고 야당이 매년 주장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 특히 프랑스의 국경선이 적대 관계에 있는 약소국들로 가득 차야만 한다는 주장을 확립할 만한 이유는 더더욱 아니었다. 과연 우리는 단합하고 황해지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는 없었을까? 티에르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하여 독일 여론을 상당히 흥분시키는 데 기여했다. 독일 여론은 이 존경할 만한 정치가가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지배적인 여론과 은밀한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룩셈부르크 문제의 해결은 이 비통한 상황을 완전히 정상화했다. 자도바 이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서는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프로이센은 이 모든 양보를 거절하면서 어떠한 약속을 하는 것도 고묘하게 피했다. 그러나 만일 베를린 궁정의 성격이 온건했다면 어떻게 베를린 궁정이 비스마르크에게 프랑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겠는가? 룩셈부르크는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지만 원한다면 둘 다 되기도 하는 완전히 뒤섞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이다. 인민투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프랑스의 룩셈부르크 병합은 자신의 애국주의에 충실한 독일을 불만스럽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프로이센의 철저하게 완고한 성격은 프로이센이 자도바보다 앞서 진행되었던 거래를 인정하려는 그 어떤 기억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프로이센에 대한 프랑스의 실질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프랑스는 항상 불구대천의 원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 프랑스는 일련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너무나 지각이 없었으므로 불평할 권리조차 없다. 우리는 속임수를 쓰고자 했으나 결국 한 수 위의 상대를 만난 것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카드패를 쥐고 있으면서도 결코 오지 않을 한 수를 위하여 늘 그 패드를 쥐고만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866년 이래로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전쟁이 불가피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충분히 기다릴 수만 있다면 불가피한 것이란 거의 없다. 대신 시간을 볼 수는 있었다. 프로이센 왕의 죽음, 그리고 프로이센 왕자, 왕녀의 온건하고 현명한 성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사건들의 방향을 분명히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었다. 봉건적인 프로이센의 군사 정당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군사 정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베를린 부르주아지, 즉 매우 너그럽고 자유로우며 프로이센 병영의 중압에서 벗어나자마자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이 될 독일의 지성들에게 상당한 지배력을 넘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는 이 징후가 아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프로이센이 독일에서 사라지게 될 그 어떠한 조짐도 나타나지 않은 채 항상 행동에 있어서 소심한 면이 있는 독일이 프로이센에 정복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위한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프랑스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인정된 프로이센의 패권은 그와 같은 투쟁이 존재 이유를 상실할 때에만 약해질 것이다. 독일의 움직임은 그와 더불어 일어난 힘과 함께 매우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만일 정복된 독일이 자신의 차례가 되어 프로이센을 정복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독일인들이 그렇게 혁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 핵심부를 제압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프로이센의 원칙에 따르면 민족의 기반은 군대이며 군대의 기반은 소귀족이다. 그런데 이는 독일에는 적용될 수 없다. 독일, 나아가 베를린은 부르주아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근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민족 역시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자신들 민족의 진정한 토대로 삼고 있다. 프로이센의 원칙은 매우 강한 것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프로이센이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이후까지 지속될 수 없다.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통일을 달성하고 나서 더 이상 스파르타로서 존재할 수 없었다. 로마의 헌법과 사회 도덕은 로마가 세계의 주인이 되자마자 사라졌다. 그날부터 로마는 세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자도바 전투가 야기한 정황은 해마다 상당히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다. 한순간에 빗나간 판단이 호의적인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다. 한 신생 민족 국가가 자신의 발전에만 전념한 나머지 이미 계획을 완수하고 평등을 이룩한 노령의 민족 국가보다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자진해서 파멸의 구렁에 몸을 던진 셈이다. 군대의 자만과 무지, 우리 외교관들의 경솔한 언동, 그들의 허영심, 고려할 필요도 없는 분해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어리석은 신념, 정부 내의 진지한 중용의 부재, 에피메니데스의 부활처럼 명멸하는 의지의 폭발 등은 지난 55년 이래로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불행을 가져왔다. 능숙한 외교만 있었다면 몇 시간 만에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지옥과 같은 상태를 유발했던 것이다. 다음의 저주를 기억하자. 끔찍한 현실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저주가 된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내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 이미 말한 바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유의 질문에서는 직접적이고 가까운 모임들만을 떠올리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부주의한 관찰자의 편협한 시각에만 한정해 생각해 본다면 프랑스는 전적으로 잘못하는 것이리라. 더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불길한 해의 인류에게 닥쳤던 끔찍한 불행에 대해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 프로이센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통해서 볼 때 곧잘 무엇인가 엄격하고 타산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프로이센은 자신의 힘을 감지하게 되면서부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와의 협력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했던 이상 그는 자신이 선택했던 정치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비스마르크는 나폴레옹 3세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황제와 프랑스 정치가들을 자신이 신경을 써야 했던 일부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로이센의 가장 나쁜 점은 바로 거만함이다. 구체제의 강력한 중심인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이 거둔 성공의 감정이 격화되었다. 프로이센의 시골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평민들이 귀족인 자신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평민인 그들이 다른 곳에서는
귀족의 특권에 해당되는 직업을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 프로이센의 시골 귀족들에게서 질투는 거만을 능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가난한 청년들이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비스마르크를 낳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프로이센을 벼락부자로 취급하는 동료 오스트리아인들에게 모욕당한 외교관들의 자존심이었다. 프로이센을 창출했던 감정도 그와 유사한 것이었다. 예컨대 매력은 없지만 진지하고 가난하지만 영리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못하면서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 유행을 조절하고 귀족적임을 과시하며 경례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한 경쟁자의 행태를 가까스로 참아내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프랑스에도 잘못은 있다. 신문들은 경박했으며 군대는 거만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당은 정부에게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냐고 비난을 퍼부었으며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정부를 모욕했다. 게다가 자도바 전투에서 받은 수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으며 복수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거짓 인기를 갈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죄는 과도한 개인적 권력이었다. 짐짓 한 해 전부터 꾸며진 입헌 군주정으로서의 전환은 진지하지 못하게도 전 내각과 하원, 상원이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도 않는 군주의 개인적인 생각에 굴복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전쟁의 가장 끔찍한 결과는 바로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상식이 비겁하이나 반영으로 규정되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건적인 거만함, 극단적인 애국주의, 과도한 개인적 권력, 대륙에서 의회 정부가 그다지 발전되지 않은 것 등이 문명에 끼친 해악을 오직 단 하나의 힘만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 힘, 그것은 바로 유럽이다. 유럽으로서는 이 두 민족 국가 가운데 그 어느 쪽도 지나치게 승리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하다. 다수의 강대국들 가운데에서 프랑스가 사라지는 것은 유럽의 세력 균형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날에는 무엇보다 영국이 자신의 존재 조건이 완전히 변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프랑스는 영국이 번영할 수 있게 한 제반 조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한 나라의 최초 거주민이 결국에 가서는 모든 침입자들을 극복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영국은 나날이 더 겔트적이게, 덜 게르만적이게 되었다. 종족들 간의 추쟁에서 영국은 우리와 함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동맹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영국이 미국, 콘스탄티노플, 인도에 관해서 계획을 품고 있다면 영국에 있는 프랑스가, 그것도 강력한 프랑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약하고 굴욕적인 프랑스란 존재할 수 없다. 알자스와 로렌을 잃어버린다면 프랑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프랑스라는 건축물의 체계는 너무도 촘촘하기 때문에 거대한 돌 한두 개만 떼버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연사에 따르면 신체 조직이 매우 중앙 집중적인 동물은 신체의 중요 부분이 손상되면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결국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결핵으로 죽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주요한 부분의 상처를 입는다면 자신의 전체적인 삶이 조용히 꺼져가는 것을, 그리고 중심 기관들이 생명을 끝까지 연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프랑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프랑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이 모순된 두 가지를 양립시키기를 꿈꾸지 말지어다. 당대 정치의 최고 목표를 이른바 악을 대표하는 강대국을 억누르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설정한 프랑스의 절대적인 적들이 있다. 이 광신자들은 자신들이 일시적으로 정복당했던 적과 결판을 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방식이 없다. 그러나 만일 프랑스가 사라진다면 세계가 훼손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유의하라. 축소된 프랑스는 점차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국토는 분열될 것이며 남프랑스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프랑스 왕의 100년 과업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께 맹세컨대 그것이 도래하는 날에는 아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후일 사람들이 모든 과도한 야망을 촉발하는 거대한 동맹을 형성하고자 할 때 유럽 사람들은 더 용이 주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 거대한 두 민족이 대치하고 있다. 둘 다 위대한 일들을 했으며
공통적으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맞먹는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프랑스가 없는 세계는 독일이 없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훼손된 세계일 것이다. 인류의 이 거대한 주요 기관들에게는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다. 각자의 다양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 정신의 역사에서 첫째가 하는 역할을 프랑스 정신에 전적으로 부여하진 않더라도 프랑스 정신이 기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하더라. 이 하나가 빠짐으로써 협주곡은 엉망이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새가 노래하기를 바란다면 새의 작은 숲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모욕을 당한 프랑스에는 더 이상 프랑스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유럽의 개입은 독일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국내 운동의 전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프랑스에게는 1815년에 고정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다른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막는다. 유럽의 개입은 패배 후에도 파손되지 않는 온전한 상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자신의 과오를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프랑스가 만든 내부의 묘한 상황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듯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인류와 문명의 동지들이 갈망에 맞지 않는 해결책이다. 이 해결책은 현재 유럽이라는 가족을 동요시키는 끔찍한 분열의 종식을 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미래의 가장 유익한 활동을 실현하도록 하는 힘의 씨앗을 포함할 것이다. 사실 1870년경의 잔인한 사건처럼 그렇게 끔찍한 추억으로 남게 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너무 독립적이었고 아무도 다른 나라를 제압할 만큼 우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권 재민을 능가하는 회의도, 국회도, 암피티온 법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관은 잠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유럽은 특히 1814년 이래로 한 동맹이 주는 위협을 제재하는 결의를 지지하면서 종종 집단의 이름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권력은 끔찍한 전쟁을 막을 만큼 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평화에 대한 공산가들의 꿈과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한 군대가 없는 그러한 법정은 백일몽에 불과하다. 아무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평화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반발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할 때에만 보존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다. 패권을 행사하는 모든 민족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다른 모두의 단결을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파멸을 준비하게 된다. 평화는 유럽의 공통된 이해에 의해서만, 나아가서는 위협적인 태도로 넘어가고 있는 중립들 간의 동맹에 의해서만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두 명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정의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10명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정의가 우세하다. 그 이유는 정의만이 화해의 공동 기반과 공통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항하여 유럽 공동체의 안녕에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다양한 국가들의 개입, 중재, 동맹 안에 있다. 이 힘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정기적이 되면서 차후에는 비록 영구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열리는 진정한 회의의 형태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보자. 또한 이 힘이 연방협정에 의해 그들 사이에 연계된 유럽 합중국이 핵심이 되기를 기대해보자. 그러면 어떠한 민족에게도 위대한 민족을 자칭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혹은 만약 그 위대한 민족이라는 직함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며 그 직함을 부여받노라고 우기지만 않는다면 각자가 다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각국의 인민이 인류를 위해서 이룩한 것을 명시하고 어느 특정한 시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몇 가지 우월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나라들을 지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역사의 몫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류의 이 참담한 위기가 중단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죽음의 낫이 멈춘 다음에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화근을 명렬하게 공격해야 할 것이다. 그 화근은 통탄할 만한 정치 제도였다. 이 정치 제도는 편협한 군대의 후원장담이나 변덕스러운 외교관들의 원한,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자만심에 한 민족의 존재 여부를 좌우되게 했다. 이 정치 제도의 한 나라의 진지하고 온건한 정당들의 진정한 정부를 할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비교해보자. 이 의회 제도는 변덕이 심한 인민의 의지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공상이 아니라 신중한 사유들을 통하여 사정을 잘 알아서 판단하는 인민들의 선한 본능의 결과인 민족적인 의지가 지배되는 제도이다. 국가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부의 형태로든 공공의 자유의 형태로든 내적 발전을 원하고 있다. 번영과 자유, 평온함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 모습, 그리고 물론 평등이 이루어진 광경을 외국에 보여주자. 그러면 프랑스는 군대와 외교관들이 부주의하게 표명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는 일련의 원칙들이 있다. 비록 어떤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프랑스에는 원칙들이 있다. 프랑스가 이 원칙들을 존중하는 최초의 예를 보여주었을 때 세계는 프랑스에 매료될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의 모범을 보이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는커녕 영토 확장에 대한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대하여 관대하고 우호적인 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이면 다른 나라들은 이 프랑스를 본받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이 세상에는 광신적 기질이 여전히 계속되는 광신주의의 온상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예컨대 몇몇 나라에는 이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적인 군사 귀족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과 닮지 않은 것은 모두 씨를 말리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프로이센의 봉건적인 요소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봉건적인 요소가 있다. 이 두 요소가 공존하는 시대는 과거에 대한 추억도 환멸도 없이 야만적인 피해의 신랄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이다. 프랑스, 그리고 어느 도까지는 영국도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했다.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아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뒤흔들었는지를 아직도 냉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뒤흔들었는지를 아직도 냉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며 생명의 끝없는 원천이 망망대해 위에 하나의 물결에 불과할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북쪽의 이 폭력적인 신생 종족들은 순진하기까지 하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속고 있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에 사로잡힌 그들은 일단 열정의 대상을 획득하고 나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 상상하는 젊은이와 유사하다. 여기에 독일 북부의 모래벌판이 늘 고치시켜주는 영감, 로마 제국의 도덕과 사치 앞에서 순수한 발달족이 가지고 있는 감정, 안락한 삶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 등 일종의 청교도적인 열정과 같은 특징들이 더해진다. 이처럼 어둡고 침울한 광신적인 기질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전에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울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덕성에 대한 모욕을 갚을 책임이 있으며 타락한 민족들을 다시 일으킬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믿었다. 이들 광신자들에게는 독일 제국이라는 개념은 세계의 나머지 민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에서만 독립적인 그런 제한적인 민족 개념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럽을 쇄신하고 지배하는 게르만 민족의 국제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산적인 열정이다. 이 사람들의 우울을 달래줄 수 있는 상황, 즉 전멸된 프랑스, 분쇄된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수동적이고 침묵을 지키는 영국을 상상해보라. 게르만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위협인 슬라브인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슬라브인들은 게르만 집단이 분화되는 만큼 더욱더 게르만 집단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한다. 슬라브인의 의식은 게르만인의 의식에 비례해서 증대하는데 전자는 후자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창출한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인들도 조국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독일은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남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그러한 광신적인 목표들은 결코 견식 있는 독일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가장 완벽한 전형적인 인물, 그는 바로 괴테이다. 괴테보다도 덜 프로이센적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베를린에 있는 이 위대한 인물과 그에게 기품 없고 기지도 없는 완고함을 고치겠던 한바탕의 위협 있는 풍자, 신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하고 관대한 전사들의 육중한 신비주의를 상상해보라. 일단 프랑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이들 삭스와 수아브 지방의 섬세한 사람들은 프로이센의 편입에서 벗어날 것이다. 특히 남프랑스는 특유의 유쾌하고 평온하며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프로이센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프랑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독일 문제에 프랑스가 개입하는 데에 대한 우려이다. 프랑스가 독일에 관심을 적게 가질수록 독일은 통일을 이루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단지 대위체계로서의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는 곧 프로이센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프로이센은 항구적인 국가를 이루는 영속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위기일 것이다. 프로이센이 실제로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일이다. 프로이센은 보나파르트의 프랑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독일이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프로이센의 수중에 독일의 힘을 결집하는 것은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해 수반된 사태에 불과하다. 위험이 사라지면 통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독일은 머지않아 자연스러운 본능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프로이센은 승리한 다음 날 적대적인 유럽과 마주할 것이며 개별적인 자치 취향을 추구하는 독일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프로이센은 사라질 것이고 독일은 남을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만 자신의 조유한 특성을 갖게 된 독일은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이기까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독일은 사회과학들 덕분에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어마어마한 가면을 썼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독일에서는 실제로 유익하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의 와중에서 자유주의 학파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잘못은 바로 절망하는 것이다. 미래는 그들에게 있다. 미래가 저주하게 될 이 전쟁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행동방침, 즉 평화의 준칙인 동시에 인민단합의 준칙이기도 한 자유주의적 중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서력이라는 해로운 욕망, 몰살을 무한정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은 현저하게도 자유주의 정치로 발전함으로써 배제될 것이다. 프랑스가 프로이센의 군국주의 제도를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프랑스의 사회적인 상태는 모든 시민들이 군인이 되는 것도, 군인이 항상 군인으로 있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프로이센식으로 조직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귀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귀족이 없으며 만일 우리에게 귀족이 있다 해도 프랑스의 특성상 소귀족보다는 오히려 대귀족이 존재할 것이다. 프로이센의 힘은 초등교육의 발달과 국민이 곧 군대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수적인 정당조차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 온 나라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훨씬 더 불명확하다. 그리스 태생의 전기작가로 더 많이 알려진 고대 로마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라면 프로이센은 프랑스보다 기질상 더 용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적용된다면 아마도 프랑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지도, 혹은 그러한 제도들이 혁명의 원천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프로이센은 주민들의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희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프로이센은 자신들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초등교육을 돌보도록 하고 자신들의 란트베어를 모방하도록 강요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건전한 제도를, 자신의 경쟁자들을 위해서는 불건전한 제도를 내세울 것이다. 마치 자신은 정신을 잃지 않는 반면 동료에게는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음주가처럼 말이다. 요컨대 인류의 대다수는 전쟁을 혐오한다. 부드러움, 정의, 선함 등의 진정한 기독교적인 개념들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호전적인 정신은 이제 북독일과 러시아 귀족계급의 직업구인들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전쟁을 내포하고 있지도 않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군인시대의 종말일 수도 있다. 이 군인들은 우리의 세기가 두려움을 가지고 옛 게르만 세계의 심층에서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또 다른 시대의 생존자들이다. 현 전쟁의 이슈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 무리는 독일에서 패배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도래할 날짜를 헤아리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의 몇 가지 성향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솔직하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자신의 자만심과 증오심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데에만 한정이 된다면 나는 민주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감사의 공감을 보일 것이다. 독립적인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의 참화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나는 반대로 항상 합법성이라는 온화하고 가부장적인 상징으로 대체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 인민들의 투쟁을 인종 말살 투쟁이 되도록 하진 않을까. 또한 과거의 소규모 왕조 전쟁이나 정치적 전쟁들을 인정했던 그러한 중용이나 예절을 인권 조항에서 없애버리지 않을까 우려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의 유럽 연방의 원칙,
즉 모든 민족들의 우선하는 집단의 원칙을 결합시킬 때에야 비로소 전쟁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때는 순수한 정치 문제와 외교 문제들의 반대급부들인 민주주의의 문제들이 독자적인 중요성을 되찾을 것이다. 1848년을 상기해보라. 프랑스의 움직이는 전 독일에서 동시자발적인 동료를 다시 유발했다. 도처에서 군사 지도자들은 당시의 순진한 열망들을 kil시켜버렸다. 하지만 이 동일한 군사 지도자들로 인해 오늘날 죽음에 이르게 된 가련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양심을 밝히는 데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는가. 독일의 자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정치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들은 인종 파괴의 법칙과 생존 투쟁의 역사 속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며 가장 강한 민족은 필연적으로 가장 약한 민족을 쫓아낸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게르만 인종은 라틴 인종과 슬라브 인종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하고 복종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것을 냉정하고 통찰력 있게 주장한다. 이 마지막 주장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자. 권리, 정의, 도덕 등은 인간 세계에서 법칙들이지 동물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 탁월한 유물론자들에게도 더 이상 반대하지 말자. 낡은 이념에서 당당히 벗어난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미소로 답할지도 모르겠다. 동물이라는 종들은 그들 사이에 서로 동맹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견해에만 집중해보자. 우리는 말살될 위험에 처해 있는 두세 종의 동물들이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동맹을 결성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즉 동일한 지역에 사는 짐승들이라 해도 그들 사이에는 동맹도 회의도 없다.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연방이라는 원칙은 인류의 기반이다. 바로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와 같은 법정 앞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유럽 인민은 없다. 만일 유럽의 법률 안에 그러한 핵심적인 원칙을 결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로 게르만인의 강력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서툰 옹호자들이 바라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한 이 게르만 인종은 미래에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16세기의 스페인,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와 같은 위대한 군사적 패권들은 모두 급속히 쇠약해졌다. 프로이센도 그 점을 주의하길. 자신의 급진적인 정치가 자신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일련의 복잡한 관계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마도 지금부터 예리한 안목을 가진 이들은 견고하게 맺어진 미래의 동맹을 보게 될 것이다. 프로이센의 현명한 친구들은 위협적이긴 하지만 견고한 어조로 나지막하게 말하고 있다. 정복자에게 불행이